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소방 헬기의 사고 직전 영상을 KBS가 확보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선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 내일은 날씨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3번째로 열린 주말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은 공수처 설치와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광화문에선 문재인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헬기가 구조자가 아닌 간부 이송에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차례나 내리면서 은행 예금금리도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때문인데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오늘 시신 2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견된 실종자 추정 시신은 모두 3구입니다. 추락한 헬기는 뒤집힌 채 70m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꼬리 부분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KBS가 확보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젯밤 추락 사고 직전 소방 헬기의 마지막 비행 영상입니다. 강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젯밤 11시 20분쯤 비행체가 불빛을 깜빡거리며 독도 동도의 헬기장 쪽으로 진입합니다. 붉은색 동체에 119, 응급의료체계 EMS 등 선명한 소방 관련 표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2시간 전 대구에서 출발한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입니다. 치료가 급한 환자 일행 등은 손전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KBS의 독도 파노라마 영상 장비 점검차 야간 작업을 하던 KBS 직원이 이례적으로 늦은 밤 착륙하는 헬기를 찍은 영상입니다. 문이 열리고 여성 대원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손에 붕대를 감으신 분이 있고 그 옆에 보호자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람이 제법 세게 부는 가운데 헬기는 환자와 보호자를 태운 뒤 바로 이륙해 한 바퀴 선회한 뒤 남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해당 헬기의 마지막 비행을 촬영한 KBS 직원의 휴대폰에는 헬기의 독도 진입이 밤 11시 21분, 착륙은 23분, 이륙은 24분에서 25분 사이에 한 것으로 찍혀 있습니다. 헬기가 11시 26분쯤 추락했다는 수색당국의 발표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곧 이륙되지 않은 얼마 있다가 무거운 소리, 헉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후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방 헬기는 이륙 후 2분 뒤 독도 동도 남서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직전 마지막 짧은 비행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네, 사고 헬기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3명은 인양을 해야 하고 앞으로 4명을 더 찾아야 합니다.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 해상을 연결합니다. 유지영 기자, 밤이 깊었는데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독도함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불빛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청해진 함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파도도 높지 않아 실종자 수색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군은 오늘 헬기 추락 현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3구를 발견했습니다. 독도 동도에서 600m 떨어진 수심 78m 지점에 발견된 헬기 동체는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꼬리 부분은 동체와 분리돼 9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동체에서 110m와 150m 떨어진 곳에서 각각 한 구씩, 그리고 동체 안 한 구입니다. 시신 3군 가운데 2구는 남성으로 확인됐지만 한 구는 신원을 단정할 수가 없다고 수색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은 심해 잠수사들이 시신 3구를 수습하기 위해 교대로 바닷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신 수습을 위해 수중 무인 탐사기를 이용하면 기계장치에 걸려 시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바닷속 잠수사들을 직접 투입한 겁니다. 잠수사들은 청해진 함과 연결된 인원 이송용 캡슐을 타고 바다까지 들어가 한 번에 4시간, 최대 28일까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독도 인근 해상에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해군은 오늘 자정까지 심해 잠수사를 동원해 동체 바깥에 있는 시신 2구를 수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헬기 동체와 함께 동체 내부의 시신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현 기자였습니다. 금방 들으신 대로 내일부터는 독도 해역의 기상 상황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국도 오늘 밤에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명구 기자, 발견된 시신은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인데 나머지 실종자 수색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사고 현장에는 현재 수중 수색을 맡은 청해진함을 비롯해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18척이 해상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독도 남쪽으로 직경 37km를 10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수색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몰 이후 날이 어두워진 상태여서 수중 수색 등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내일은 독도를 포함한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수중 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울릉도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오전 헬기 사고 해역을 찾아 조속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수색 당국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기체 결함 가능성 등 여러 사고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방당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와 구급대원 등 7명이 타고 있던 소방헬기는 그제 밤 11시 반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 환자를 구조해 이송하던 중 이륙 후 2분여 만에 추락했습니다. 네, 정명구 기자였습니다. 11월의 첫 주말인 오늘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엇갈린 목소리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선 문재인 정권 규탄과 공수처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여의대로 7개 차선을 가득 메운 시민들. 차량 불빛 대신 촛불들이 반짝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12번째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장소를 옮겨 열린 건 3번째. 국회를 향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시간여 동안 집회를 이어간 뒤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에서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공수처법 반대를 외쳤습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던 17개 대학교 연합단체도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로 20분이면 이송할 수 있었던 구조자를 배로 4시간 넘게 옮겨 결국 사망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죠. 분노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관련자 처벌과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책임자 처벌에 적극 앞장서라!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 참사 당시 해경 측에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어린 학생이 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태의 생존자를 해경들이 국가가 직접 죽였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고소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 국민 고소 고발인도 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한 걸음 더 앞장서 나갈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DBR 조작 정황도 나타났고 지금 구조 학생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방기했다는 증거도 나타났고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정부에서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4.16년대는 현재 가족 고소인 320명과 국민 고발인 4만여 명 정도가 모였다며 오는 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도심에서는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22주째 주말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오늘도 홍콩 시내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등 경찰과 시대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하라며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我覺得五大訴求真係缺一不可，同埋我哋今日係和平集會，唔應該放出去彈。 홍콩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을 점점 옥죄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 정부 고위직 임명에 대한 관여를 더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선발 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다각도로 파악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홍콩 공직자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캐리람 행정장관의 장악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는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中央依照宪法和基本法对特别行政区行使全面管制权的制度。 홍콩 시위가 장기화될수록 중국 정부 역시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요구하는 정반대의 조치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커지고 있죠. 하지만 연구기관에서 신기술을 개발해도 정작 쓰겠다는 기업이 없어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연구기관과 기업이 협업하는 맞춤형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하는 새로운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신소재인 갈륨 비소를 쓰는데 실리콘 웨이퍼보다 작업 처리 속도는 10배나 빠르지만 필요한 전력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대부분 일본산인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쓰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각 제품 규격을 맞추려면 추가 연구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양산화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산업체가 생각하는 기술의 완성도가 갭이 너무 커서 최고 기술을 개발해도 상용화까지는 산 넘어 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스타트업의 연구원을 파견해 개발부터 함께합니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도체 검사기 개발에 번번이 실패하다 지난해 관련 분야 연구원이 합류하며 속도가 붙었습니다. 4년, 5년이 걸릴 기술이 지금 1년 반 정도 만에 어느 정도 시제품까지도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다만 예산 등이 부족해 석사 이상 1,800명 연구원 중 파견 인원은 5년 동안 62명뿐. 공동 개발 단계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들은 상당 부분 그것들이 수요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거 사례, 장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줌으로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제대로 된 육성을 위해선 좋은 기술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나 내렸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낼 이자는 많고 받을 이자는 줄어드는 건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시중은행 고정형 대출금리는 2%대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에 기준금리를 낮춘 데다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9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기대했던 10월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대출금리는 5년 만기 은행채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를 낮춰서 조정한 것도 있던데 대부분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금리 상승에는 외국인 채권 매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약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국내 채권 매도가 이어진 겁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시장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 기준금리 인하를 이유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지고 받을 이자는 줄어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변동 위험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출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요즘 개인 사정이 생길 때 일정 기간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기도 하죠. 그런데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난 강아지 신바. 애견 호텔에 맡겨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3일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는데 보호자분이 안 오셨습니다.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4년까지. 많은 반려견들이 사실상 버려진 채 찾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거리 유기하기는 조금 불쌍하고 그리고 자기가 키우기는 조금 아깝고 힘드니 대신 맡겨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달 이 호텔에 버려진 강아지는 모두 10마리. 이 호텔에만 1년에 60여 마리의 강아지가 버려집니다. 견주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만간 찾아가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바빠가지고. 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이 경우는 애견 호텔에 맡긴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애견 호텔 측은 오랜 기간 방치된 강아지를 돌보는 비용도 크고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때 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강아지를 다른 곳에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개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돼서 내가 찾으러 왔는데 개는 없어지면 맡은 호텔에서 물어내야 되겠죠. 현재 전국의 애견 호텔은 대략 1000곳 내외. 반려견들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경찰이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과 임직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재 원인인 차량 결함을 은폐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BMW 차량에서 불이 잇따르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0건 넘는 차량 화재로 운행 정지 조치까지 받았던 BMW.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 결함을 BMW가 알고도 숨겼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과 BMW 본사, 한국지사 등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재 피해 차주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게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을 알면서 숨기고 리콜도 제때 안 했다고 발표했는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문제는 BMW의 65종 17만 대 리콜 조치에도 차량 화재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새 BMW 차량 5대에 불이 났는데
이 가운데 석 대가 이미 리콜 수리를 마친 차량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게 차량이 리콜을 당일날 출고받은 차량이에요. 국토부는 애초 리콜 사유였던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불이 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이 리콜 이후에도 불이 날 가능성을 예견한 만큼 EGR 균열 누수 여부도 정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기업의 오너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M1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오너 리스크 방지법이 생겼는데요.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일본 라면집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일본 라면 가맹점. 지난 2월 버닝썬 사건이 터지자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게 됐다는 가맹점주들이 나타났습니다. 반토막 이상이 났다고 봐야죠. 그 이후로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가맹점주 2명이 본사 측에 각각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인 승리의 버닝썬 사건으로 가맹점 이미지가 손상돼 잘되던 장사까지 망쳤다는 겁니다. 가맹점이 오너의 일탈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본사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이른바 오너 리스크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가맹점의 매출 하락과 버닝썬 사건은 관계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어떤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 대표의 일탈 행위로 모든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해당 가맹점만 장사가 안 되는 것인지 가맹점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백한 인과관계를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칼같이 잘라서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매운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또 올해 1월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피해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에선 밤새 헬로윈의 악몽이 잇따랐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헬로윈 파티를 즐기던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졌고 헬로윈 복장으로 사탕을 얻으려던 7살 소녀가 총에 맞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좀비, 유령 등 기괴한 복장을 하고 이웃과 함께 즐기는 미국 헬로윈의 밤입니다. So we come down every year and celebrate it with everybody here. So just have a lot of fun. I already met people from London.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인근 한 주택의 헬로윈 파티장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파티장에서 큰 소란이 있은 뒤 갑자기 총성이 울리면서 아수라장이 됐다는 겁니다. Officers from throughout the Bay Area responded to the scene and found over 100 people fleeing from a residence where there had been a gathering.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경찰은 용의자와 현장 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선 호박벌 복장을 하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던 7살 소녀가 거리에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쫓고 쫓기던 남성들이 쏜 총에 유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So this is unacceptable. So a 7-year-old girl that's trick-or-treating with her family out here and happens to get shot.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 주머니에서 면도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헬로윈의 밤이 악몽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지난달 39명이 숨진 영국 냉동 컨테이너 참사 사건의 희생자들이 모두 베트남인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금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9명이 숨진 채 발견된 영국 냉동 컨테이너 참사. 지금까지 베트남 29가구의 자녀들이 영국에서 실종됐다고 신고된 가운데 영국 경찰은 희생자들의 국적이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열흘 넘게 자녀의 소식을 기다려온 베트남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갈 거라던 30살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2주째. 뚜안 씨는 절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Thế nên là bây giờ nói thật là các cháu đến bây giờ là nói thật bác đi chụp lắm rồi.
không biết là bác có vượt qua cái giai đoạn đấy hay không. 사고 이틀 전 SNS에 곧 봄이다란 글을 남겼던 10대 소녀도 희생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새벽 비보를 접한 베트남 언론들은 하루 종일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도 긴급 성명을 통해 심각한 비극이라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영국 경찰이 해당 컨테이너를 실어 나른 2명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베트남 경찰도 미립국을 알선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tạo các cái vỏ bọc bên ngoài về các cái điều kiện kinh tế khá giả để rồi lừa đảo. 영국 현지에 경찰 인력을 파견한 베트남 정부는 조만간 정확한 신원 확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억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는 창녕 화왕산 억새평원 정상에 최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757m, 경남 창녕 화왕산 정상 18만 제곱미터가 온통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빛 억새 물결이 가을바람과 함께 끝없이 일렁입니다. 산 정상은 마치 눈이 내린 듯 눈부시게 빛납니다. 억새 물결 사이를 알록달록 수놓은 등산객들은 연신 인생사진을 남기고 일상에 찌든 피로와 마음의 짐을 모처럼 내려놓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실제 산 정상에 오니까 미세먼지들도 많이 사라지고 깨끗해서 참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다 모처럼 고국을 찾은 교민들은 환상적인 고향 풍경에 탄성을 쏟아냅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요. 공기도 너무 맑고 너무 좋습니다. 독일에는 산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마다 10만여 명의 탐방객들이 화왕산 억새평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5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화왕산 억새평원을 찾았는데요. 올해도 10만여 명의 등산객들이 은빛 억새 물결을 감상하러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눈부시게 익어가는 화왕산 억새평원은 이달 중순까지 은빛 자태를 뽐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4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입시 비리, 증거 은닉,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부를 방침입니다. 지난달부터 하락한 기름값이 4주째 완만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원 80전 하락한 리터당 1,537원을,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2원 20전 내린 1,383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이 이달 중 공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조사 과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탄핵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민주당을 비난하며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해 모든 대사를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배우들도 모두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에게도 관객에게도 장애가 없는 특별한 무대, 윤영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휠체어 바퀴를 밀며 하나둘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 출연자 7명 모두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를 다룬 연극은 결코 아닙니다. 뭘 증명해야 되죠? 예술가임을 증명하시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장애가 있건 없건 예술가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 어엿한 연극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니 나는 예술가예요. 데이터 없음. 작품 안에서 이 예술가가 겪는 과정을 저희 극단도 겪어왔고요. 그 안에 배우들도 그 순간순간을 계속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배우들의 모든 대사가 공연 내내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됩니다.
국내 연극 무대에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도 연극을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날짜를 정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고정으로 장애인 휠체어석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무대에 쓰여지고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더 관객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시도를 해보고 싶었었고요. 100분 동안 쉼없이 달리는 공연 속에서 관객도 배우도 장애를 잊고 함께 즐기는 뜻깊은 무대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 12대회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이 푸에르토리코와의 두 번째 평가전도 승리했습니다. 박종훈의 낯선 언더핸드 투구가 잘 통했는데 본대회 쿠바전도 기대됩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에 익숙치 않은 중남미 팀인 만큼 김경문 감독은 박종훈으로 쿠바전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박종훈의 극단적인 언더형 투구에 푸에르토리코 타선은 당황했습니다. 타이밍을 뺏는 동작에 다리를 두 번 들다 공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박종훈은 3이닝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하재훈, 함덕주 등 불펜진도 안정적인 투구를 펼쳐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투수였던 조상우는 투구할 때마다 모자가 벗겨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타선에선 민병헌이 맹활약했습니다. 3회 선취점에 이어 5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한 점 홈런까지 쳐냈습니다. 5대0 승리로 두 번의 평가전 모두 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게임을 사실 많이 못해서 좀 감독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많이 경기를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좀 흡족했던 것 같아요. 대표팀은 오는 6일 호주와 예선 라운드 첫 경기를 시작으로 2회 연속 대회 우승과 도쿄올림픽 진출권 획득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프로축구 제주가 인천을 꺾고 탈꼴찌 희망을 살렸습니다. 이로써 인천과 제주, 경남의 강등권 탈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인천은 제주 원정에서도 든든히 벤치를 지킨 유상철 감독과 함께 승리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패배 시 강등 확정이 유력한 제주가 파상 공세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쉽사리 뚫리지 않던 인천의 골문을 연 해결사는 마그노였습니다. 마그노는 후반 16분 환상적인 시저스 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K리그 100번째 경기를 자축했습니다. 에이스 이창민은 후반 34분 결정적인 한 방으로 K리그1 잔류 희망을 살려갔습니다. 골키퍼 이창근도 인천 무고사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승리의 수호신이 됐습니다. 2대0 승리를 거둔 제주는 12 인천을 승점 3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Olha, eu fiquei feliz, né, com esse gol. Foi importante, como mesmo ela disse que a partir do meu primeiro gol nós conseguimos ampliar mais o jogo. 유상철 감독은 완패의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좀 나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해요. 빨리 회복을 해서 운동장에 나왔으니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프로 선수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남은 상주에 1대0으로 졌습니다. 인천과 제주, 경남 세 팀의 강등권 탈출 경쟁은 남은 두 경기에서 더욱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프로배구에서 OK저축은행이 5연승을 질주했는데요. 조재성이 트리플 크라운 활약으로 레오의 부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부상 중인 레오 대신 라이트에 투입된 조재성의 놀라운 후위 공격입니다. 블로커 2명이 버티고 있었지만 크게 틀어때려 사각지대에 떨어집니다. 프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재성은 한층 더 노련해졌습니다. 수비가 흔들린 상황에서 올라온 어려운 토스도 어김없이 해결합니다. 2대0으로 앞선 3세트에선 강력한 서브 에이스를 꽂아 넣습니다. 승리를 내조지하는 마지막 점수도 조재성의 손끝에서 터져나옵니다. 조재성은 서브 에이스 4개에 블로킹 3개 포함 개인 최다인 28점을 터뜨렸습니다.
조대성이 레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OK저축은행은 한국전력을 3대0으로 꺾고 5연승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머릿속에 그리거나 어제 저녁에는 또 영상을 계속 보면서 잤어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석진욱 감독은 친구 장병철 감독과의 초보 감독 맞대결에서도 완승했습니다. 여자부에선 GS 칼텍스가 인삼공사를 물리치고 4연승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SK가 김선영의 후반 화려한 플레이를 앞세워 5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선영의 패스를 최준용이 호쾌한 덩크슛으로 연결합니다. 공을 가로챈 김선영이 폭발적인 질주로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4쿼터 상대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는 화려한 돌파까지. 김선영은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SK의 5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연장 승부 끝에 DB를 꺾고 홈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영 월드컵 여자 접영 200m 경기. 6레인의 안세연이 물살을 가릅니다. 안세연은 마지막 50m에서 있는 힘껏 스퍼트를 펼쳐 3위로 들어왔습니다.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 못 나갔던 안세연은 부진 탈출을 알렸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후반 2분 디종의 카디스가 측면에서 수비수들을 농락하며 역전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카디스의 화끈한 골 세리머니. 디종은 리그 선두팀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2대1의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 햇살이 좋은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동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에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가 되면 영남 동해안 지역과 또 중부 내륙, 경북 내륙 지역에도 살짝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해안 지역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60mm, 영남 동해안에 5에서 20mm, 중부 내륙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 충남과 전북, 광주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 광주, 창원이 1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부산이 22도, 전주 2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은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 입동인 금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